네,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전담 간호사 박혜진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2배로 떨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방광의 올바른 관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까 이도현 교수님께서 앞선 시간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인공방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새 방광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제 간략하게 그림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어떤 그 복벽으로 통해서 소변을 이제 배액시키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까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복부에 이렇게 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깥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더 심미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인공방광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인공방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와 같이 인공방광은 약간 전체적으로 둥글고 굴뚝의 형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굴뚝의 끝에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을 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광후에 이미 모인 소변이 다시 역류하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 모양은 둥근 형태를 가지는데 기존의 방광이 둥글었기 때문에 둥글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양의 소변을 같은 양의 수분을 물을 빈 수조에 담는다고 할 때 사각 수조보다는 둥근 모양의 수조에 물을 담을 때 물이 닿는 표면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좀 빨랐죠? 저희가 인공방광을 다른 타인에게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신체 일부는 소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타인의 장기를 받게 되면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장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평생 복용해야 될 약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가이식의 한 가지 특징점은 본래 기능을 잃지 않고 위치만 변경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원래 하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크게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점액질 분비와 영양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위산으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바로 소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에서는 각종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화를 분해하기 위해서 음식을 분해하기 위한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화 효소와 음식물이 잘 믹스되게 하기 위해서 점액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하나 분해된 영양분을 빠르게 이제 흡수하게 되는 것이 소장의 기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기능 때문에 인공방광을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물 많이 먹기, 하나는 방광을 비우기. 물을 많이 먹는 것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수를 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 몸에서 100cc의 소변을 내보내고자 한다면 30% 정도는 흡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70cc 정도밖에 못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나가야 될 것이 100cc라면 130cc의 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먹느냐, 저희가 태어나는 환자들에게 2리터 이상 먹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비량과 수분 섭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거의 잔소리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물을 많이 먹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한국인의 평균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여유가 조금 부족하시다 보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리터 이상 드셔야 되고 그걸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는 순간부터는 전혀 일이 아니죠. 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광 비우기. 이것 또한 앞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장의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변이 만들어질 때마다 화장실을 갈 수는 없죠. 잠깐 방광에 모아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워야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방광이 채 비워지지 않고 자꾸 소변이 일부 남아있으면 새로운 또 소변이 들어와서 금방 넘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방광에서는 실금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변에서 흡수를 했는데 또 흡수를 하고 또 흡수를 하니까 방광을 비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수분을 많이 마실 것 그리고 방광을 비울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방광을 비우는 데는 살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들어가면 이제 배뇨의 특정한 어떤 배뇨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남성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기에 좀 앉아 있죠. 저희가 권장하는 자세는 변기에 앉은 자세를 권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우리 중요한 장기들은 사람 뼈 속에 있는 거 아시죠? 머리 뇌는 머리 뼈 속에 있고 갈비뼈 안에는 폐라는 신장에 아주 중요한 장기가 들어 있고요. 골반 안에 방광이 위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배를 눌러라 해서 배꼽 주변을 막 눌러서 방광이 닿진 않고요. 그 배꼽 아래쪽에 그 하복부를 눌러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방광은 짜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복압을 이용해서 짜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의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복부에 우리 운동을 많이 하신 남자분들은 시스팩이 또렷하게 나타나죠. 그만큼 큰 근육이 복부 앞에 자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복근은 명치에서부터 치골 상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앞에도 복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서 있는 경우에는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눌러봐야 방광에 직접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눌러주는 그런 자세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핑크색으로 표시된 이게 복근이고요. 이게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저렇게 섹션이 나눠지면 시스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랫배까지도 복근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눌려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그 복근을 충분히 이완하고 저처럼 긴장한 상태는 잘 안 돼요. 충분히 심호흡을 하고 숨을 좀 편안하게 쉬신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방광이 눌려지는 효과 때문에 남아있는 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했는데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부위를 누르긴 해도 어떤 누르는 순간 또르르 하고 소변이 흐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변을 눌러가면서 좌우 상하 이렇게 약간 위치를 변경하면서 눌러가면서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소변줄을 빼고 난 직후에는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는데 기저귀를 착용하는 이유는 소변이 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술 직후에 근육의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디에 근육이 힘이 부족하냐? 이렇게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겔 운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케겔이라는 의사가 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하는 거고 항문 관략근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운동이라서 뭐 항문 관략근 운동 또는 골반 저근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방법은 다 보시면 골반 저근이 근육의 힘이 약할 때 제대로 요도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에 소변이 찼을 때 생기는 그 압력조차 견디지 못하면 이제 실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사진처럼 단단하게 힘이 생기면
제대로 소변을 꽉 잡아줬다가 내가 원할 때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잘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잔뇨도 없고 실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케겔 운동은 뭐 이름만 봐서는 뭔가 되게 큰 운동 같지만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우리 겉으로 볼 수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항문을 이렇게 힘을 잠깐 주는 운동인데요. 뭐 적혀 있는 대로 10초를 수축했다가 5초를 이완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측정하면서 할 일은 아니고요. 잠깐 조였다가 잠깐 풀어주고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뭐 훈련이 돼서 근육에 힘이 생긴다면 조금 더 10초에서 20초로 늘릴 수도 있고요. 또 짧게 1초에서 1초 수축, 1초 이완, 1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신 상태에서 저처럼 서 있고 아니면 누워 있거나 엎드려서 뭐 장소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침상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운전을 하다가 하셔도 되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수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번 할 때 10회 정도 하고 하루에 100회 이상은 좀 해야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그게 스트레스고 하루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좌절감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어떤 특정 자세에서 내가 소변이 잘 새더라 하면 그 자세에서 훈련을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금이 좀 많이 예방이 될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공방광은 어떻게 보면 새 구두를 얻는 일 같아요. 새 가죽 구두를 얻는 일 같아요. 아무리 제가 비싼 가죽 구두를 사더라도 제가 적응하는데 물집도 잡히고 발가락도 좀 아프고 그 시기를 좀 지나야 제 발에 꽉 맞는 부드러운 가죽 구두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공방광 또한 초반에는 좀 소변도 새고 불편감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누구나 다 원래 기존의 방광이었던 것처럼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